경제읽기 시간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기업 공개 시장에서 청약 신기록을 썼습니다. 청약 증거금 114조, 청약 건수는 440만 건을 넘기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흥행에 성공한 건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세운 기록의 의미부터 향후 증시 전망은 어떨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최대 규모의 114조 원 증거금뿐만 아니라 지금 공모 규모, 기관 수요 예측 주문 금액도 지금 최대거든요. 이번 이런 엔솔의 의미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 또 역대 청약 규모 순위와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줄여서 흔히 증권시장에서는 LG 엔솔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LG 화학에서 새로 물적 분할해서 독립한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증권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주식 좀 사가세요 하고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첫 거래가 된 거죠. 여기에 이걸 서로 사겠다 해서 엄청난 돈이 몰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블랙홀, 자금의 블랙홀, 모든 돈이 지금 LG 엔솔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지금 일반 청약을 한 공모주 증거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놔두고 그중에 증거금으로 몇 퍼센트를 넣는데 그 금액도 114조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선 오락가락하는 걸 보면 한 기업에 공모주 사겠다고 해서 증거금만 지금 114조, 거의 20% 이상, 예산의 20% 이상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수요 예측에서 무려 1경 5천조가 몰렸습니다. 1경이라는 금액 단위, 이것은 조의 만 단위, 1만 조가 되면 그게 1경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1만 5천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기관 수요는 돈이 직접 온 것은 아닙니다만 살 의향을 표시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몰렸는데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 또 그 투자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예. 배터리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술 면에서나 예. 제품 성능 면에서요. 이것은 특히 탄소 중립 시대에 또 전기차 시대에 수소차 시대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동하는 에너지로서 아주 핵심이거든요. 예. 여기에 좀 잘 돼가는 부분에 전폭적으로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회사도 잘 되고 자기도 좀 돈을 좀 벌어보자 하는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예. 두 번째는 자, 시중에 돈이 참 많아도 참 많구나. 물론 연끌을 해서 예. 은행 돈이 수십조가 지금 빠져나오고 네네. 금융 자금의 흐름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만 어쨌든 시중에 돈은 많다. 또 증권 시장의 자본 시장에 대한 열기도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된다 싶으면 또는 그 유망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하도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엔솔을 사다 보니까 주식장이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래서 지금 청약자들의 관심은 앞으로 내가 몇 주를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엄청난 경쟁률이 나타난 만큼 한 주도 못 가져가는 빈손 청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러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별로 최종 경쟁률은 어땠나요? 네, 증권사별로 경쟁률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증권사도 또 모든 증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약을 맺은 회사만 하거든요. 이번에 KB증권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네.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미래 에셋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첫날은 약 350대 1 이렇게 몰려서 둘째 날 많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기현상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 에셋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예. 70%는 균등 배분해서 단 한 주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30%만 추첨을 통해서 받게 됐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미래 에셋을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렇게 경쟁률 차이가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정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두 주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번에 LG 엔솔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반 청약을 받았는데 하나는 균등 배정이라 해서 150만 원을 집어넣으면 누구나 한 주 이상은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평균 배정 방식이 하나 있고요. 예. 이제 그 대목에서는 한 주 내지 한 주도 못 받는 회사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 배정은 그야말로 돈 내고 돈 먹기.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냈으면 돈의 금액에 따라서 배정되는데요. 1억 원 정도 낸 사람에게 한 4.5주 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예. 그렇게 되면 2천만 원당 한 주씩 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억 정도 투자한 사람이라면 균등 배정 한 주까지 포함해서 한 5주 정도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현재 지금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본인한테 통보가 주말에 갈 것입니다. 예. 지금 공모가가 한 주에 30만 원인데 예. 1억을 넣어야 그걸 4주를 받는다면 엄청난 경쟁이네요, 정말. 지금 이렇게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상장 뒤에 주가의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뭐 청약 결과만 놓고 보면은 지금 따상이 많이 기대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높은데, 근데 앞서 다른 공모주 사례나 요즘 증시 분위기를 보면은 그거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앵커님 따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따상이라는 건 사실 정권 시장에서는 전문 용어거든요. 아, 예. 저 앵커님이 굉장히 그 주식 시장에 깊이 들어오셨다 이런 느낌을 드는데 따라는 게 따불, 더불이 된다는 그 소구입니다. 예. 그다음에 상은 상한가까지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공모주는 첫날 이제 처음에 장에 올라갈 때 신청을 받았으니까 정식으로 이제 오픈되는 것은 1월 27일이거든요. 이것을 상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상장을 하는 첫날은 공모할 때 가격을 2배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대 상한폭을 2배로 정해놨어요. 네. LG 엔솔이 30만 원에 지금 공개를 했으니까 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첫날 공모 가격 시초가에서 60만 원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그날 오를 수 있는 상한가가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는 모든 주식, 어떤 주식을 막론하고 30%까지만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0만 원에 30%. 그러면 18만 원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따상하면 78만 원이 됩니다. 예. 78만 원이 되면 이번에 공모할 때 30만 원 내지 않았습니까? 예. 하루에 한 주에 48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치면 이제 뭐 따상상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상한가를 치면 따상상, 따상상상 예.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지 이것은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예. 수요 공급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지금 있겠죠. 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지금 지난해 본 예산 대비해서 60조 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뭐 재정 당국도 송구함을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이 틀린 이유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 세목별로 그 예측과 차이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예, 지금 정부가 예측을 한 것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거쳤습니다. 네. 그 비율이 당초 예상 대비 오차율이 20%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 원을 예상했다면 120억이 거친 이런 형국이거든요. 예. 세금이 많이 거치면 좋지 않을까.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그럴 수 있는데요. 있죠.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금이 세수 추계가 생겼다 해도 그 돈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일단 그것은 다음 회계년도로 넘겨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회계년도에 자금을 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걷게 되면 한쪽 분야에서 이제 예상을 100억 거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20억 거쳤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에 거기서 120억을 처음부터 거칠 것으로 생각했으면 네. 다른 부분에 세금을 안 거둘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의 계산이 잘못됨으로써 다른 부분에 세금을 더 뜯어내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재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기획재정부나 이 전 세계의 재무부라는 곳에 대해서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라. 세수 추계를 못하면 예. 그것은 나라 경제를 망치는 첩경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그리스 신화에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네. 그런 여인숙 주인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인숙을 하면서 손님이 오면 자기가 침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네. 난장이 침대, 키다리 침대. 거기 안 맞으면 그 사람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그 키가 작은 사람이 큰 침대에 오면 다리를 늘려뜨려서 발목을 빼서 여러 사람을 죽였거든요. 맞추게. 예. 바로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재앙이 온다. 이것이 예. 경제학계에서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세수
추계가 틀려도 좀 너무 틀렸다. 20%나 틀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죠. 예. 한 3%, 4%까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20% 틀렸다 해도 너무 틀렸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재정 정책이 뒤죽박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틀리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예. 서로 간에 지금 시각이 다른데 현재 지금 그 국회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예. 이것이 부동산 세금을 갑자기 많이 걷어서 부동산 억제 대책을 한다고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정여세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부동산을 억제한다고 그래서 양도세 세율을 아주 최고 82.5%까지 올렸거든요. 예.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양도 대신 정여를 하겠다 해서 정여 수요가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 정여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물론 이제 청와대나 일각에서는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것이니까 예. 세수 추계 잘못한 것은 뭐 문제지만은 너무 뭐 비판할 건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른 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수 추계에 오류가 조금씩은 있다. 이렇게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경기가 만약에 좋아서 세수 추계가 더 늘어났다면 부가세 쪽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부가세 쪽은 거의 안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통계를 보면 양도세,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예. 그다음에 정여세 이 세 가지가 세수 추계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아주 폭발적인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기 효과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추가 세수라고 이제 관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언급하시기로는 이제 추경이 거치면은 다음 해로 이제 2년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추경 편성을 해서 또 올해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일단 그 세수 추계가 된 돈은 무조건 다른 돈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네네. 국가재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적자 그 회계를 예산을 새로 짜는 거죠. 짜서 1년 지나서 그것을 상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일단 적자 채무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적자는 국가 채무,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예.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 증시보다도 우리나라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크라우딩 아웃이라는 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역시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생기는 예. 정말 후진국형 병이다. 그런데 아까 이제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측면, 그것 정부만 해도 일리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권 거래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달려드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수가 무엇 때문에 늘어났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딱 계량화시켜서 밝히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세수가 늘어나서 그 경기가 좋아서 세수 늘어난 측면도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또는 부동산 세율, 양도세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생산자 물가 지수가 6.4%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다만 좀 월별로 보니까 지난달 12월이 11월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배경은 어떤가요? 예, 물가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게 일반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지난해 2.5%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라는 것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원료 제조 또 반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고받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매상이나 공장들끼리 주고받는 거래예요. 이것은 예.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이 시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소비자 물가라는 CPI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 선행 지표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10년 만에 많이 오르고 거의 뭐 7% 가까이 올랐다. 이것은 앞으로의 물가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지금 그 상승 속도가 조금 줄었어요. 네. 이제 이 대목은 피크를 좀 지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일시적이다, 아직까지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제 유가가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그래픽을 보더라도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도 국제 유가를 공급 폭발물로 한 그런 물가 상승의 가능성,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대목에서 좀 우리가 세심한 예.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좀 보합세를 이제 생산자 물가가 보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소비자 물가로 영향을 준다고 이제 해주셨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만큼 체감 물가가 더 오르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지금 물가 관리가 중요한데요.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수요와 공급의 양쪽을 조절해야 되는데 예. 단기간에 돈의 양을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벌써 3차례나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추경을 하니까 또 풀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요 관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설을 앞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관리, 그러니까 제수용품 이런 것들 몇몇 제품이 공급이 수요에 맞지 못해서 공급망 차질이 와서 물가가 오른다면 그게 다른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부 비축품이나 재고품 같은 것도 잘 활용해서 설에 특정 제품이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폭등하는 이런 물가 대란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부도 물가 비상팀을 가동하고 있고 또 기재부가 앞장서서 설 물가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물가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